중국의 한 인류 명문대학교,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모여있다는 이 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난데없이 한국과 관련한 주제로 고성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인지 이곳 대학교에 재직 중인 중국인 교수들마저 강의실로 몰려들어가 고성에 동참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으로 현재는 교수로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상 제 이름을 밝히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뜻하지 않게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킨 엄청난 사건의 중심부에 휘말리게 되었고 여러 국제적인 복잡한 일들에 관여되었거든요. 일단 저는 동아시아학과 서양사를 공부했고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생활도 만족스러웠지만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은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했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커리어를 이어가고자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교수직을 희망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교에서 채용 제안을 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발전사와 역사에 대해 엄청난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상당했지만 뭔가 제 강의는 한국보다 중국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은 이미 경제대국이자 확고한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지만 중국의 경우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국가였고 저는 이런 불완전한 국가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중국 대학교 측의 외국인 교수에 대한 대우는 이상하리만큼 좋았는데요. 결국 이런저런 요소들을 종합해본 결과 저는 한국 대신 중국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꽤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교수 생활을 이어나갈수록 저는 점점 이상함을 감지하게 되죠. 중국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국가가 최고이며 이미 인류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와 기술을 갖추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이러한 홍보 영상은 전부 가짜거나 일부 지역에만 보여주기식으로 설치된 인프라였거든요. 저는 중국 인류의 명문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곳 기숙사에서는 한 칸짜리 좁은 방에서 학생들 6명이 딱 달라붙어서 살고 심지어 난림공사로 인해 온수와 난방 공급이 전혀 안 되는 것을 보면 중국의 현실을 알 수 있을 테죠. 이건 이들이 홍보했던 영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기에 저는 중국의 감춰진 면모를 파악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실망스러웠던 점은 바로 중국인들 그 자체였어요. 분명 중국인들은 대륙인다운 호탕한 성격을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이들만큼 속이 좁고 질투가 많은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점은 중국인들은 갖고 싶은 건 전부 빼앗아 가면서까지 어떻게든 가로채 간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인들은 반미를 외치면서도 아이폰 같은 애플 제품은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중국인들은 애플이나 삼성 브랜드의 고급 휴대폰을 구매할 돈이 없기에 이러한 고가의 휴대폰을 엄청나게 훔쳐대더라고요. 체감상 절도 등의 경범죄가 너무 많아서 아예 이러한 범죄는 범죄라고 치지도 않는 미국보다도 중국에서의 절도 문제가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인들은 대체로 한국 문화를 매우 좋아했고 심지어 이들은 한국 문화를 존경하고 숭배하는 듯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은 한국을 따라하다가 안 되니까 한국 문화를 전부 자기네 거라고 우기기 시작했죠. 한복과 케이팝, 심지어 이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한국인들도 전부 사실은 중국인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중국 대학교도 문제가 많았죠.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의 교수라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강의 중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고 케이팝은 중국에서 유래되었으니 마땅히 아시안팝을 뜻하는 에이팝으로 불려야 한다는 헛소리를 당연하다는 듯 해댔거든요. 그러다 언제 한 번은 이러한 실망스러운 감정이 극에 달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중국 대학교에서 외국인 교수를 왜 이렇게 많이 구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극진한 대우를 해주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거든요. 바로 중국 대학교 측은 외국인 교수를 중국 선전용 도구로 쓰려고 한 거였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외국인 교수들에게 중국을 무지성으로 칭찬하고 한국을 까내리라는 터무니없는 통보를 해왔거든요. 심지어 저한테도 수업 중에 한국을 비하하라고 강요했죠.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속국이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문화와 전통 등은
사실 전부 중국 거라는 강의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거절하면 저를 해고하겠다며 엄포를 놓더군요. 아니, 도대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탐구하는 대학교에서, 그것도 중국 인류의 대학교에서 이런 거짓 정보를 교육하려 하다니 저는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싶어 벙찔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학자로서 이러한 사실과는 다른 교육을 하는 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됐기에 중국의 제안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중국 대학교 측은 거액의 돈까지 제안해가며 저를 회유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돈 몇 푼의 학자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학생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중국의 음습한 제안을 거절해버렸죠. 저는 중국인 학생들과 중국의 미래를 위해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윽고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 측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 중국인 학생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악성 편지와 메일들이 수차례 왔거든요. 도대체 이들은 이러한 중국 대학교의 비밀스러운 제안을 어떻게 안 건지, 저는 인민의 배신자라느니 중국의 돈으로 삶을 연명하는 주제에 한국 편에서는 낯짝 두꺼운 짓을 하면 되냐느니 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비방 연락을 받았고,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의 학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엔 중국 학생들도 진실을 외면한 채 그저 근거 없는 한국 비방을 원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나름 중국 최고의 엘리트라는 학생들인데 한심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 저는 중국의 미래는 어둡구나 싶어 두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능력을 개발해서 한국처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려하지 않은 채로 눈 가리고 아웅하며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수용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을 풀 생각을 하다니, 중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 정도라면 다른 중국인들은 볼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이내 강의 중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세계 경제 발전에 대한 열띤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는데요. 한국의 성공을 존중하고 중국도 한국식 경제 모델을 참조해야 한다는 제 강의에 중국 학생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내 한 중국 학생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입니다. 보세요. 한국은 중국의 것을 전부 훔쳐서 자신들의 것이냥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발전도 전부 중국을 베껴서 이룩한 것이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치는 중국 음식인데 한국이 자신들의 음식인 것처럼 브랜딩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학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중국 학생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라도 된 것처럼 엄청난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논리라는 것이 없이 감정부터 나가는 중국 학생들의 수준의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잘 지도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신사적으로 타일렀습니다. 그렇다면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도 있나요? 학생은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른 나라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지성인의 자세라고 볼 수 없죠. 그러자 중국 학생은 충격적인 근거를 내보였어요. 바로 중국 커뮤니티인 바이두에서 긁어온 조작된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인류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을 이끌어갈 엘리트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이 정도로 허접한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공식적인 언론이나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정보들조차 중국 정부에 통제된 상태라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 커뮤니티에 적힌 글을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러한 중국 학생들의 상상 이상의 모습에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오거나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은 일동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저런 수준 이하의 학생들과 공부하기 위해 중국으로 유학까지 왔다는 것에 수치심과 현타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저 또한 매우 당황하여 잠시 넋을 놓았지만 이내 침착을 되찾고 말을 이어나갔죠. 제가 교수 생활만 수십 년을 했는데 커뮤니티에 글을 증거랍시고 가져오는 학생은 난생 처음입니다. 학생은 조금 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를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 및 논문에서 인용된 자료를 보여드리죠. 김치의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소금에 절인 채소에서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더 복잡한 맛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추가 포함된 빨간 김치는 17세기에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김치의 조리법은 이 시기 동안 더 다양해졌으며 다양한 종류의 양념과 재료를 포함한 한국의 지역적인 변형이 발달했죠. 또한 학자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김치는
가족 생활의 중요한 측면을 만들고 공유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겨울 전에 김치를 만드는 전통적인 과정인 김장은 추운 달 동안 지속될 많은 양의 김치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의 가족 또는 지역사회가 함께 모이는 것을 포함하죠. 즉, 김치는 그저 음식 이상의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들 중에는 김치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죠. 제가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일 때 한국인 학생들은 타지에서조차 서로 모여서 김치를 함께 만들어 나눠 먹고 심지어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 학생들에게 김치를 나눠주는 한국인 아주머니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김치를 자신들의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김치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이 대다수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14억 중국인들 중에 김치 냉장고를 가진 사람들은 100명도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애초에 저는 중국 전자제품 상점에서조차 김치 냉장고를 파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중국인들은 할 말이 없거나 근거가 부족하면 늘 중국의 소수민족에서 유래했다는 변명과 핑계를 일삼던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소수민족이 김치를 만들었단 말인가요? 제 논리적인 반박에 그렇게나 시끄럽던 중국 학생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한 중국 학생이 화를 참지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돌발 행동을 보이더군요. 그는 문을 부술듯이 박차고 나가더니 이내 다른 중국인 교수를 데리고 왔거든요. 저는 그가 대체 무슨 행동을 하는 건가 싶어 벙찔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제 강의에 난입한 중국인 교수는 이내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이 제시한 자료는 전부 한국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한 자료입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남의 뒤통수를 치기 좋아하는 음습한 민족으로 중국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중국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미리 상업화해 놓음으로써 자신들의 문화인 척 억지를 부리고 있죠. 한국은 예로부터 가난하고 같은 민족끼리 배신을 일삼는 수준 낮은 민족이므로 한국을 옹호하는 자료를 본다면 그게 한국인이 조작한 자료가 아닌지를 늘 의심해야 합니다. 저는 억지 주장을 하기 위해 교수까지 데려온 중국 학생들의 수준의 학을 떼는 한편 여전히 수준 이하의 말만을 건네는 중국인 교수를 보고 이 나라는 도저히 답이 없는 국가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자로서 진실을 알고도 덮어둘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천천히 입을 뗐죠. 한국이 예로부터 남을 속이고 다니는 민족이라는 당신의 주장은 여전히 근거가 없습니다. 중국 학생들도 그러더니 이제는 교수라는 사람도 감정에 치우친 주장을 하다니 매우 실망스럽군요. 현실은 한국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부터 매우 정직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현재 중국이 수많은 경범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이러한 경범죄가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이는 통계가 증명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경범죄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된 걸까요? 특히 소매치기와 같은 사건들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직함과 현저하게 낮은 범죄율에 대한 평판은 정말로 깊은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뿌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만의 정직의 윤리는 단지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사회로서의 발전에 깊게 내재되어 있죠. 이러한 국가적 특성에 기여하는 몇 가지 주요한 역사적 영향과 문화적 요인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개인보다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문화는 대도시에서도 이웃이 종종 긴밀한 가족처럼 기능하는 방법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향약이라고 알려진 마을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행동을 책임지고 고유한 책임 체계를 만들어내는 상호감시와 지원의 체계로 운영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것은 공동체의 안전과 정직에 대한 집단적인 책임으로 해석되어 소매치기와 같은 범죄를 단념시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인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정직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역사 이야기와 민속은 높은 윤리적 기준을 보여준 영웅들과 도덕적 지도자들을 종종 기념합니다. 예를 들어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변함없는 성실함과 충성심으로 존경받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현대적인 가치를 고무시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러한 가치를 강화하는 교육과정과 결합되어 정직을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지키는 문화를 기릅니다. 물론 이러한 한국만의 문화적 요인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 특유의 효과적인 법 집행과 투명한 사법 시스템의 역할도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죠. 한국은 광범위한 CCTV 네트워크와 대응력이 뛰어난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어
범죄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분실물에 대한 높은 회수율은 또한 잘 조직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한국의 치안 시스템 덕분에 범죄에 대한 인식의 기회를 줄여 정직 문화를 더욱 고취시킬 수 있죠. 물론 CCTV 하면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는 초상권이라는 개념이 없고 안면 인식 하나로 모든 신분을 분석하는 최첨단 CCTV가 곳곳에 널려 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합의 없이 권위적으로 설치한 CCTV는 범죄율을 줄이기보다는 감추기만 할 뿐입니다. 현재도 이곳 학교 기숙사에서는 고가의 휴대폰을 도둑맞은 학생들이 즐비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들은 노트북 도난을 막기 위해 잠잘 때 빼고는 늘 가지고 다니며 자신의 옆에 바싹 붙여놓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CCTV라는 장치와 더불어 특유의 높은 시민의식을 통해 정직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국가이기 때문에 고가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공공장소에 아무렇지 않게 놔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이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물론 한국 문화에서 얼굴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한국인들의 정직성을 설명하는 데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러한 한국만의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고 창피함을 피하기 위한 욕구는 정직하고 법을 지키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적 기대와 일치하는 행동을 촉진합니다. 즉 한국의 문화적 규범은 개인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떻죠? 중국인들은 CCTV 적발에 따른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지 얼굴 노출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고도 각종 새치기를 일삼고 CCTV 사각지대에서는 어김없이 경범죄를 일으키는 것만 봐도 중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 한국의 정직 문화는 역사적 영향, 사회적 규범, 그리고 현대적 관행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입니다. 고대 철학적 가르침부터 현대 사회 구조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는 신뢰와 진실이라는 환경을 육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여러 계층이 함께 일합니다. 한국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들은 사회 구조의 초석으로 남아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정직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보통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개인주의와 여러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는커녕 더욱 모범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죠.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러한 한국만의 특징은 이들의 정직에 대한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 강의에 중국 학생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주장에 반박을 하지 못했죠. 저는 중국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현실을 깨닫고 한국을 본받으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진심으로 바랐기에 이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제 말을 받아들이려 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중국인 교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왔죠. 당신의 주장이야말로 전혀 근거가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이야. 오히려 중국은 정직에 대한 긴 역사가 있는 선진국이지. 당신 같은 거짓 선전을 하는 수준 미달의 교수는 당장 퇴출되어야 해. 내가 당신을 정식으로 학교 측에 문제 제기하겠어. 중국인 교수의 말에 중국인 학생들은 마치 좀비 떼처럼 박수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이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현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 취해 현실을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발전은 영영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자,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말씀드렸듯이 고려와 조선시대 동안 향약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지방자치 형태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체계는 지역사회들이 범죄 예방, 사회복지 및 사회봉사 측면을 포함하는 자체 법규와 규정을 형성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이 지역 법규는 공동체의 책임감을 조성하여 자율적이고 정직한 공동체 정신을 위한 초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마을법은 종종 도둑질에 반대하는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는 공동체 지도자들에 의해 작물을 반환하고 도둑을 문책해야 한다고 규정했죠.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이러한 공동체 정신을 나타내는 역사가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저 강력하고 잔인한 형벌로 억지로 범죄를 틀어막고 있을 뿐이었죠. 이러한 사회적 공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중국식의 강압적이고 기형적인 제도는 최근까지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창제로 유명한 세종대왕은 또한 더 효과적인 통치에 기여하는 중대한 법적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법을 체계화하고 명확히 한 포괄적인 국가법전인 경국대전의 제정을 의뢰했죠. 그리고 이는 그의 아들인 세조가 본격적으로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전은
법을 더 명확하고 대중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것은 차례로 부패를 줄이고 법 집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법 체계를 더 투명하고 공평하게 만듦으로써 세종대왕은 현대 한국의 법과 경찰관행에 반영되는 공정과 청렴의 문화를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진작부터 공정과 정직을 위해 제도적으로도 여러 노력을 해왔지만 중국은 이런 경험이 전무하기에 한국과 같은 의식 수준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 후기, 특히 영조와 정조의 통치 기간 동안 몇몇 개혁들은 중앙 권력을 강화하고 지방 엘리트들과 정부 관리들의 부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왕들은 법이 공평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고, 종종 착취적인 관행과 관련된 양반 계급의 권력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 정의로운 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세법을 더 공정하게 개정하는 것을 포함했고, 이것은 평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의 부패를 막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부분 말고도 한국 교육에 깊이 내재된 가치관 자체도 몹시 훌륭했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청렴성, 법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전통적인 출세의 수단이었던 과거 시험은 단순한 학문적인 시험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통치를 주입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선발된 관리들은 리더십에 대한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사회의 전반적인 정직에 영향을 미치는 청렴성과 미덕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죠.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잘 관리되고 정직한 사회로서 한국의 현재 위상이 공동체의 책임, 진실성, 투명한 통치를 강조한 역사적 통치체계, 법적 개혁, 문화적 가치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을 돌아보면 현대 한국 사회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환경을 조성하고 강력한 법과 경찰 시스템을 구축해온 기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나 잔뜩 어깨에 힘을 주며 강의실에 난입한 중국인 교수였지만 그는 결국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같은 국적의 중국인 학생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없는 모습을 끝으로 강의는 종료되었죠. 그러나 저는 이 강의를 한 지 이틀 만에 학장실로 불려갔고 이내 한국을 두둔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자비한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학교 측은 중립성 유지 실패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을 들이밀며 저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군요. 이와 더불어 저는 2차적인 피해까지 시달려야 했습니다. 중국인 학생들은 저를 조리돌림하기 위해 이번 강의 영상을 녹화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결국 저는 온갖 중국인들에게 욕을 먹으며 협박에 시달려야 했죠. 그러나 저는 학자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믿었기에 전혀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뜻밖의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이 올린 제 강의가 점점 전 세계로 퍼지게 됨에 따라 오히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혼란 속에서도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균형 있고 정보에 입각한 토론을 장려한다며 전 세계의 여러 유명한 대학교로부터의 교수직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진실성과 전문성의 증거로 여긴 모양이었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자 중국 대학 측은 부랴부랴 제게 교수직을 다시 제안하며 그간의 상황은 오해였으니 자신들을 위해 해명문을 하나만 밝혀달라고 구걸했는데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저는 중국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제가 두 번째로 관심이 있었던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한국 대학교 측에서도 제게 교수직을 제안해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 대학교에서의 첫 강의부터 보란듯이 연설문을 발표했습니다. 학자로서 우리의 사명은 마음을 비추는 것이지 통제되지 않은 편견들로 그들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유산이 문화를 연결하고 세계적인 이해를 기르는 지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국 학생들은 제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수준 높은 한국인들은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한국에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